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생명과학의 역사를 바꾼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입니다. 네, 현대생물학의 뭐랄까 거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이죠. 맞습니다. 센트럴 도그마부터 유전공학 기술까지 정말 중요한데요.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발견 뒤에 숨겨진 그 치열했던 순간들, 또 결정적인 기여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1950년대 초반으로 가보면요.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건 이제 막 밝혀졌고, 그래서 그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걸 알아내려는 경쟁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경쟁이요? 네, 이야기 중심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캐번디시 연구소의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이 있고요. 그리고 런던 킹스 칼리지의 모리스 윌킨스, 또 로잘린드 프랭클린, 이 네 사람이 있죠. 주요 인물들이군요. 그랬죠. 뭐 당시엔 미국의 라이너스 폴린 같은 아주 거물급 학자들도 이 경쟁에 뛰어든 상태였고요. 여기서 이제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역할,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뛰어난 X선 결정학자였죠. 네, 킹스 칼리지에서 그 누구보다 선명한 DNA X선 회절 사진, 이걸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요? 네, 특히 그 유명한 사진 50일 있잖아요. B형 DNA 사진. 아, 사진 50일 들어봤습니다. 그게 DNA가 나선 구조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냥 나선이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까지 담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사진의 패턴, 뭐 각도나 점들 간격 이런 걸 분석하면 나선의 폭이라든지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길이 같은 거요. 그런 세부적인 정보까지 알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프랭클린은 또 DNA가 주변 환경, 그러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 A형이랑 B형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발견했고요. 더 중요한 건 유전 정보를 담은 염기는 안쪽에 있고 그 인산 골격이 바깥쪽에 있다. 이 핵심적인 구조적 특징을 밝혀낸 거예요. 아, 인산기가 바깥쪽이다. 그게 왜 중요했죠? 그 당시 폴린 같은 사람들은 인산기가 안쪽에 있는 모델을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프랭클린의 발견은 그게 틀렸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죠. 그러니까 구조의 기본 방향을 딱 제시해준 셈입니다. 반면에 캠브리지의 왓슨과 크릭은 좀 달랐군요. 이론적인 접근, 그리고 분자 모델 만들기에 집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직접 X선 회절 실험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알려진 정보들을 막 조합해서 가능한 구조를 추론하려고 했어요. 약간 퍼즐 맞춘 뒤처럼요? 그렇죠. 뭐 초기에는 세 가닥 나선 구조 같은 잘못된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아, 실수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에레빈 샤가프가 발견한 염기 구성 규칙 있잖아요. 네네. A는 T랑 같고 G는 C랑 양이 같다. 샤가프 법칙. 맞습니다. 그 법칙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모델에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이 규칙이 염기들이 어떻게 쌍을 이룰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제약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왓슨과 크릭에게 결정적인 정보들이 좀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죠. 네, 여기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윌킨스가 왓슨에게 프랭클린이 찍은 그 사진 50일을 보여주게 돼요. 프랭클린 허락 없이요. 아, 허락 없이? 네, 그 선명한 X자 패턴을 본 왓슨은 DNA가 나선 구조라는 걸 확신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프랭클린이 영국의 의학연구위원회 MRC에 제출했던 미발표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었어요. 미발표 보고서요? 네, 그게 이제 막스 페루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왓슨과 크릭에게 전달이 된 거죠. 아하,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거기에는 이제 나선의 정확한 크기 측정값이라든지 두 가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뭐 이런 정보들, 모델 구축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수치들이 담겨 있었어요. 와, 정말 결정적인 단서비 되었겠네요. 네, 바로 그 정보들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왓슨과 크릭이 1953년 2월 말에요. 드디어 정확한 이중나선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중 나선 구조군요. 그렇죠. A는 T와 G는 C와 안쪽에서 수소결합으로 딱 쌍을 이루고 두 개의 당인산 골격이 바깥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죠. 아주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였어요. 이 모델이 기존의 데이터들과 다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네, 샤가프 법칙도 설명하고 프랭클린의 X선 데이터도 완벽하게 설명했죠. 정말이지 명료하고 뭐랄까 아름다운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1953년 4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리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왓슨과 크릭의 모델 제안 논문하고요. 윌킨스 연구팀 그리고 프랭클린 연구팀의 실험적 증거를 담은 논문들도 같은 해에 나란히 발표가 됐어요. 아, 함께 실렸군요. 네, 그리고 9년 뒤인 1962년에 왓슨, 크릭, 윌킨스 이 세 사람이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로잘린드 프랭클린은요? 안타깝게도 프랭클린은 1958년에 37, 아주 젊은 나이에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죠.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후에 그녀의 그 결정적인 기여가 한동안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왓슨이 쓴 이중나선이라는 책이나 여러 전기들이 나오면서 그녀의 과학적 업적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죠. 결국 프랭클린의 뛰어난 실험 데이터와 왓슨, 크릭의 그 모델 구축 능력,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세기의 발견이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중나선 구조 발견은 그야말로 생명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그렇죠. DNA 구조를 이해하니까 유전 정보가 어떻게 복제되고 또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백질 합성을 조절해서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센트럴 도그마의 기초가 된 거고요. 맞아요.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흐른다는 그 핵심 원리요. 그리고 이게 이후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나 유전체학 같은 현대 생명공학 발전의 완전 기폭제가 됐죠. 이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면 과학에서 위대한 발견이라는 게 꼭 한두 사람의 번뜩이는 천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연구자들의 기여가 필요하고 때로는 치열한 경쟁도 있고 또 좀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이 쌓이고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발견의 여정을 통해서 어쩌면 청취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변의 혁신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